안녕하세요.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본원 통화와 예금 잔액 그리고 대출 잔액과 그 정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.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연합 인포맥스라고 하는 또 채널이 있던데 거기에 이제 모 정권사 임원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미국에서도 근무해본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 분이 나와가지고 그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, 그 예금 잔액이 너무 많고 여기다 대출 잔액까지 합하면 향후 증시에 거품이 발생할 정도로 주가가 오를 수 있다,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분이 그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. 첫 번째 이제 오해는 그 예금액은 모두 중앙은행이 공급한 현금화폐에 기초해 가지고 예금이 일어나는 걸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니냐, 이것이 하나 첫 번째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. 그 다음에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수요가 증가한다, 이것도 좀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.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대출 수요가 감소한다, 이것도 이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대출금 상한도 일어난다, 금리가 상승하면.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기업들이 그 자기 주식 소각한다고 그 은행에 돈을 빌리거나 회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조달한 자금으로 그 어떻게 보면 빚을 낸 거죠. 그 돈으로 자기 주식을 소각하고 주가 상승을 유도하는 전략이죠. 그러니까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가능한 거죠. 그런데 이 금액이 그 S&P 500 종목 중에서만 1조 달러가 넘는데요. 그 자기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빌린 돈이 1조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. 그게 엄청난 돈인데, 그럼 이 돈은 금리가 올라가고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면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. 잘못하다가는 빚내 가지고 투자했는데 손실 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자기 주식 소각도 어떻게 보면 주식 물량을 줄여 가지고 주가 상승을 유도하는데 기업 이익이 수반될 때 가능한 얘기단 말이죠. 근데 기업 이익이 수반되지 않으면 빚내 가지고 자기 주식 소각하는 돈으로 사용하고 손실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 그 나스닥에 이익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주식들은 오히려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. 세 번째 오류는 금리가 상승하면 그 증권시장 내에서도 그 양극화가 일어납니다. 또 은행주 중심으로 질서가 재편되고, 그러니까 금리 상승기에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의 어떤 투자가 증가하죠. 은행 주식에. 그 대신은 다른 데 있는 주식이 그 은행 주식으로 와야 되겠죠. 그게 대부분 기술주 쪽일 거란 말이죠. 그런 측면에서 이분이 크게 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봤어요. 2015년 대비 2021년 9월이니까 한 6년 가까이 되죠. 이제 한 3개월 있으면 6년인데 5년 약 한 9개월 지났네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금 통화, 예금 은행만 봤습니다. 보험회사도 있고 뭐 새마을금고도 있고 비은행 거는 빼고요. 그 은행급만 예금 통화와 예금 잔액 그리고 대출 잔액을 봤어요. 그러니까 이제 2015년 12월에는 본원 통화는 131조 원이죠. 그 다음에 대출금이나 또 회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제 2년 미만 남은 그 회사채, 이것들은 주로 이제 수익증권에 대부분 편입되어 있습니다, 지금은. 그러니까 그 돈을 합한 것이
2247조 원입니다. 그러니까 몇 배지요? 10배 넘고 20배면 26배니까 8배, 7배 되네요. 그러니까 2015년에는 본원 통화에 약 한 17배 가까이가 그 대출 내지는 회사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2년 미만 남은 그런 어떤 채권을 포함한 겁니다. 수익증권. 그리고 또 이제 예금 잔액은 얼마냐? 예금은행 겁니다. 1508조 원이에요. 뭐 보험회사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는데 그 은행권이 크니까 제가 이제 그 은행권만 봤어요. 총 통화 중에서 약 한 그 절반이 훨씬 넘죠. 한 60%가 은행권에 예금 잔액으로 남아 있고 대출 잔액은 이제 지준율이죠. 그러니까 지급 준비금 때문에 대출을 받으면 누군가의 예금 계좌에 들어갑니다. 그 돈이 집을 사면 집을 판 사람 그 계좌에 들어가고 그 사기 전까지는 대출 받은 사람 예금 계좌에 들어와가 있죠. 그러니까 예금과 대출 잔액은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거예요. 그 중에 아닌 부분이 지급준비금하고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금화폐하고 그게 있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는 그 1금융권만 봤기 때문에 2금융권은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예금 잔액이 대출 잔액보다 많아야 됩니다.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지급 준비율에 따른 지급 준비금과 그리고 그 현금 화폐 때문에 그래요. 중앙은행이 공급한. 그러니까 이분은 예금은 모두 중앙은행이 공급해 가지고 현찰 형태로 예금대에 있는 거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한국은행 통계만 찾아보면 또 한국은행에 친구 있으면 전화만 걸어보면 알거든요. 그런데 그것조차도 노력을 안 한다라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올해 9월 말 기준으로는 본원 통화는 251조 되니까 한 2배 늘었죠. 한 6년 동안에. 그런데 총 통화는 2배가 안 늘었어요. 그 얘기는 대출이 그만큼 활발하지 않다는 거지. 마땅한 아까 대출을 받아가 마땅한 그 투자할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모는 통화 대비 그 총 통화가 많이 줄었죠.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대출 수요가 준다라는 거죠. 앞에서 제가 이분이 경기가 나쁘고 금리가 오르면 대출 수요가 준다는 것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이 어디 갈 거냐? 그러면 주식시장에 가면 닷컴 버블 때처럼 거품이 발생할 거 아니냐? 이런 논리예요.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 그분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. 그러고 대출 잔액은 이제 예금 잔액이 한 80% 정도 됩니다. 지준율이 한 8% 되고 그 다음에 100% 대출로 않거든요. 왜냐하면 은행이라고 해서 빌리 달라고 하는 돈 다 줄 수가 없어요. 규정도 있고 또 상한 여력도 같이 봐야 되니까 그 대출할 수 있는 한도 맥시멈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2015년하고 2021년하고 본원통화 대비 총통화 그러니까 대출을 포함한 총통화의 비율이 그 2015년에는 17배에서 2021년에는 5배도 잘 안 되죠. 그러니까 화폐 유통 속도가 줄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돈은 많이 증가했지만은 대출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. 그 비례해 가지고 그래서 미국은 이 정도가 한국보다 훨씬 심해요. 2007년에 미국의 본원 통화와 총 통화의 그 비율이 약 몇 배 되느냐 하면 2배에서 15배 정도 됐거든요. 근데 지금 미국은 4배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미국도 그만큼 대출을 그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죠. 마땅히 대출을 해가지고 투자할 만한 데가 없거나 아니면 미국은 신용사회니까 담보대출보다도 그러니까 대출이 한국만큼 쉽지 않은 거죠.
그러니까 이제 총 통화가 한국보다 그 본원 통화 대비 총 통화가 작지요. 그러니까 그분은 이것도 모르는 거죠. 그 미국의 경우에는 그 총 통화 대출이 그 쉽지 않다라는 거죠.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. 이분이 이제 마치 미국 증시에 거품이 엄청 일어날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근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. 바로 예금 통화와, 그러니까 그분의 예금 통화는 중앙은행이 공급한 통화고, 대출은 또 별도로 시중은행이 별도로 하는 통화인 줄 알아요. 예금액 중에 약 한 80 내지 90%가 대출을 통한, 나는 빌리지 않았더라도 누군가가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잘못된 정보 때문에 무턱대고 따라 들어가면 그분들 얘기 들었고, 지금 그 미국에 그 거품 발생한 주식들이 지금 막 가라앉고 있거든요.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, 대주주 48명이나 그 최근 5년 동안 그 매도한 그 자기 대주주 주식보다 원래 아직 1년도 다 안 지나갔는데 12월 한 10일까지로 본다면 1년도 다 안 지나갔는데 지난 5년 동안 판 금액보다도 원래 1년도 안 된 기간 동안에 판 금액이 얼마냐면 4배나 많대요. 그러니까 대주주들도 팔고 있다는 거죠. 그 이유는 뭘까요? 결국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거나, 그죠?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 사주를 빌려가지고 소각했는데 그것도 빚이거든요. 그러면 갚아야 되는데 언젠가는 지금 주가 더 좋을 때 팔아가 갚겠다는 거죠. 그런 전략이 이제 숨겨져 있는데, 이분은 그런 얘기는 전혀 않고 미국 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거품이 발생할 그런 시기다. 그래서 20% 이상 상승할 거다. 모건 스탠리는 내년에는 8% 정도밖에 보고 있지 않는데, 이분은 뭐 미국 증시가 내년에 20% 이상 상승할 거다 라는 논리죠. 물론 그 논리를 전개할 때도 기업 이익이 그 정도 증가될 테니까 20% 정도 상승할 때, 이거는 논리면 설득력이라도 있는데, 예금과 대출을 가지고 또 중앙은행이 공급한 통화가 모두 예금 통화로 흘러 들어가는 거냐,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설득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오늘 이 정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